오늘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공지를 드렸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주제로 기후위기의 가짜 해법들, 탄소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레드 사업에 대해서 김한민 활동가가 조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또 궁금한 점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민 활동가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길게 하자면 길게 할 수 있지만 짧은 소개를 원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크는 없지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근데 본인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공인법센터 어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신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해외에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인권 침해하는 일들을 감시하는 기업가 인권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캄보디아 또 뭐 인도네시아 등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 기업이 이제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모니터링하고 또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뭐 오늘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산림 파괴, 뭐 환경 파괴 문제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사항들 잘 알리고 또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환경운동연합의 김혜림 활동가님께서도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국제연대 담당하고 있는 김혜린 활동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김한민 작가님이랑 생명다양성 재단이랑 같이 그 캄보디아 툼링 지역 레드 사업을 조사한 실무진 중에 한 명이고요. 주로 이제 김한민 작가님이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가 아주 조금 지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토론회도 하고 대중들에게도 이제 레드 문제 전반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김한민이라고 하고요. 예, 방금 소개해 주신 두 분 활동가님 그리고 다른 다른 분들과도 협업해서 이번 프로젝트 조사를 하게 됐고 제가 뭐 좀 약간 주도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나눠서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곧바로 시작을 할게요. 예, 슬라이드 쉐어를 하면서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저희 지금 제가 시작을 하자면 저는 이동시라는 이야기와 동물과 시라는 창작 집단에 속하고요. 거기서 올해 저항이라는 테마로 프로젝트를 런칭했는데 무엇에 저항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저항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기후위기 자체에도 물론 저항하고 이걸 대응해야 되겠지만 기후위기의 가짜 해법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법이다라고 하지만 속을 알고 보면 굉장히 뭐 허위투성이고 거짓말투성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이제 탄소시장이란 거가 굉장히 거짓말에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이거 오늘 소개드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그중에서 특히 책임기관인 산림청이 벌이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뭐 사실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히 올해도 굉장히 심했어요. 조금이라도 신문을 보고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뭐 산불 그리고 뭐 가뭄,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또 뭐 독일에서의 홍수도 일어났고 특히 독일 홍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뭐 개도국이랑 선진국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줬고요.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고 피해도 엄청났고 전 세계에 덮치고 있습니다. 코드 레드라고 하면서 진짜 게다가 이 IPCC가 얼마 전에 발표한 새로운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이 위기는 더 다가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는 생각보다는 작년만큼의 큰 직접적 피해는 아직은 없었지만 기후 변화 자체는 뭐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 IPCC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해주시는 조천호 박사, 잘 아시죠?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의 말에 따르면 정말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실 과학자로서는 굉장히 센 말을 하신 건데도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전혀 반향도 없었고 어떤 정치인도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주례사 같은 발언만 했었지 정말로 이런 심각성을 갖고 얘기한 경우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늑장 대응을 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이런 것은 그 대통령도 발표를 했는데 마린 탄소 중립 한다는데 계획이 안 나와서 다들 긴가민가 했는데 그 탄소 중립 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가 얼마 전에 발표한 탄소 중립 로드맵에 의하면 시나리오를 몇 개 이제 내놨는데요. 그게 뜯어보니까 거의 탄소 중립 포기 시나리오처럼 보여서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받자 탄소 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순진 위원장이 지금 서울대 환경 제가 정확한 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원 아마 교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소위 하는 말로 허접하냐면 이제 탄소 중립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해외 조림 등 국제 탄소 시장을 통해서 감축하면 된다. 훨씬 더 감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만큼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감축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해외 조림 등으로. 그래서 이제 한겨레신문은 그러면 해외 조림이 어떤 거냐 이제 더 추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 벌목된 해외 숲을 다시 조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대답을 했고 해외 조림이 뭘 말하는 거냐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레드 플러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네, 레드 플러스는 뭐냐면 이 영어로 된 Reducing Emissions 뭐라고 하는 이거에 이제 약자를 따서 레드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산림 부분 해외 탄소 감축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해외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해외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산림, 숲을 갖고 하는 활동들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탄소 중립을 못 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그걸 한국에서 못하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가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외에서 충당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대충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이 일종의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왼쪽에 보시는 이 비행기랑 공장들이 있죠. 비행기를 날리고 뭐 공장을 가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탄소가 배출되는데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탄소 감축이 필요한 거죠. 국가나 비즈니스 이런 데서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탄소 감축을 사실은 원하지도 않은데 해야 되는 거죠. 압력 때문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냐면 투자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어디다? 산림 조성이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뭐 풍력 발전, 뭐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혹은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기후 위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 투자를 돈으로 하면 투자를 잘 했다는 것을 뭐 나무 심기도 그 중에 들어가요. 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런 거를 어딘가에서 탄소 상세 인증을 해줘요. 예. 인증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인증서를 받으면 우리는 이만큼의 탄소 배출을 감축을 했기 때문에 또 이만큼 배출할 수 있는 거다. 그럼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 또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합리화가 되는 거죠. 내가 탄소 배출을 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데 좋은 데 일을 쓰는 거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런 활동이 합리화된다.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레드라는 거고 그거는
산림 조성에 특화돼 있어요. 산림 보호나 조성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레드 플러스라는 말도 좀 어렵고 영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얘기를 안 되는데 이거 해외에서는 숲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회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 대응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산림청이 방금 말씀드린 그 레드 플러스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캄퐁톰 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했는데 그 첫 성과로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자랑을 했어요. 산림청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홈페이지를 자랑했는데 여기 있는 지도가 계속 나올 지도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는데 뭐 다양한 활동을 했다. 당연히 산림을 보호했고 여기 보면 다 초록색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민들 그 근처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산림 벌채를 못하도록 다양한 뭐 지원도 하고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다른 농사 기술을 신기술을 보급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듣기만 하면 너무 다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숲에 있는 멸종 위기종까지 또 보호도 했고 이런 다양한 성과를 자랑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이제 캄보디아 지도에서 이 초록색 선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커다란 프레이랑이라는 자연 공원 일종의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조금 있는 툼링이라는 지역의 레드 플러스 그 사업을 우리나라가 해서 방금 얘기한 그 65만 톤 이런 성과가 난 거예요, 그죠? 프놈펜은 이제 여기 그 수도 프놈펜은 여기 더 남쪽에 있고. 그래서 이 툼링 레드 프로젝트 캄보디아에서 한 이 사업장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곳을 한마디로 보호한다는 뜻이고 이 구역은 14개의 커뮤니티 숲이라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커뮤니티 숲이란 거는 그쪽에서는 그 커뮤니티가 그 숲을 보호하고 또 그 숲에서 난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하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14개 커뮤니티 숲과 그 아래 뭐 수자원 산림, 뭐 레드 툼링 프로젝트 산림 몇 개, 두세 개 더 다른 보호구역이 이루어진 이런 인위적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 즉 산림청이 하는 것은 이 구역을 잘 보호해서 이 구역을 잘 레드라는 이름으로 잘 보호해서 뭐 또 새로 산림 조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한마디로 이 숲을 잘 보호해서 그럼 숲이 탄소를 흡수를 해줄 테니까 우리는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논리예요. 사실 뭐 처음 들으면 좀 이런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산림을 보호하면 우리는 탄소 배출권이 생긴다라는 사실은 논리를 통해서 한국은 주로 이제 사실은 돈을 주는 거죠. 캄보디아한테, 그죠? 정부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방금 소개해드린 그 환경운동연합이랑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숲이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되기는커녕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그죠? 게다가 파괴도 그냥 뭐 조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흰 실선으로 가장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아까 이제 약간 눈에 익숙해졌었죠. 이 희한한 이 구역이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시게 되는데 아까 계속 그 전 사진들은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있는 게 실상은 위성 사진으로 봤더니 빨간 거는 뭐냐면 숲이 손실된 걸 의미해요. 임관층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캐노피라고 하는데 뭐 맨 윗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나무의 맨 윗부분이 손실된 곳 이게 이미 5년간 저희 방금 말씀드린 산림청의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빨간색으로 다 벌목이 됐고 노란색은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인간층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이걸 레드 뭐 알러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글래드 알러트라고 이 위성 정보 시스템의 어떤 용어입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남아 있는 숲이에요. 여기 섬 하나 남았고, 그죠?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보이시지 않나요? 3분의 1이 날아간 거. 굳이 뭐 사실 계산은 당연히 해봐야 되겠지만
눈으로만 봐도 제 눈에는 거의 2분의 1이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걸 다시 면적으로 또 환산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위성 정보에 의해서 날아간 걸로 보입니다. 2021년까지.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노란 지역들이 생기고 있고 이 지역도 이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도 완전 엉망진창이고 검은색은 훨씬 오래된 거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이미 유실된 지 꽤 오래 지난. 색깔이 좀 밝은 파란색은 최근에 유실된 것이고 굉장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통계로 자세히 보니까 한국산림청 그 툭림 레드 시업 사복 구역에서 한정해서 말하자면 원래는 2015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약 5만 헥타르, 5만 6천 헥타르 정도가 있었으면 지금도 아니고 작년에 3만 5천 헥타르 정도로 줄었고 2만여 헥타르가 이미 파괴가 됐고 올해 여기에는 제가 안 써놨지만 올해만 해도 7월 달까지 집계한 게 벌써 2만 헥타르가 넘었어요. 2천 헥타르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해 3,500 헥타르 정도가 파괴되고 있는데 올해도 넘길 것 같아요. 뭐 안 될 그 추세를 보면. 그래서 시작 후에 37% 이상, 즉 거의 40%의 3분의 1 이상의 산림이 파괴됐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여의도 면적이 24배 숲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로 보시면 이 퍼센테이지로 본 건데 거의 2015년 우리가 시작한 이후에 2016년에 갑자기 진짜 폭발했다가 이거 그렇다고 이게 낮아진 거로 생각하시면 이때는 특히 폭발하는 이유가 2016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옆에 국립공원이 지정된 해예요. 그래서 그때 토지 강탈이나 이런 게 더 급속히 러시가 일어났어요. 한번 일어났다고 지금 전문가들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숲을 보호하겠다는 프로젝트 시작했는데도 8점 몇 %씩 꾸준히 오르고 있고 중간 추세고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자세한 수치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본 거가 방금 퍼센테이지였고요. 이걸 보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보시는 거는 연도 2012, 14년, 15년부터 시작했죠. 계속해서 그때 피크가 일어난 거 이후에도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3,500 헥타르 정도지 사실은 뭐 3,700도 있고 3,600도 있고 하여튼 이때는 3,900이었고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산림 훼손의 정도도 굉장히 저희도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현지에 있는 활동가들은 더 높게 잡고 있어요. 45%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위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그냥 치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물론 저 다 자세한 것들은 그 지역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들어가요. 이제 GIS 데이터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산림 파괴됐는지는 지금 일반인도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라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개 퍼블릭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성 데이터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사실 있어요.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산림 모니터링은 저희 같은 민간인 활동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 숲이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청이든 뭐 산림 관계자든 아까 말씀드린 인증기관도 사실은 당연히 현지 답사를 뭐 1박 2일, 2박 3일 갔다 오긴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체크하는 거고 실제로 다 어떻게 현장을 다 답사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다 답사한다. 그럼 1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성 사진으로 거의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더 좀 치밀하게 하고자,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치밀하게 하고자 현장 그 필드에서 직접 이걸 또 한번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현장 팀을 꾸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연락이 소통이 닿았냐면 캄보디아 현장에 있는 굉장히 좀 사실은 잘 알려진 유명한 활동가입니다. 환경운동가 웅랭씨, 인권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캄보디아 인권운동 태스크포스의 프레지던트이기도 한데 이분이
굉장히 사실 같이 저도 일해봤지만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고 겁이 없으세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숲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캄보디아 그 훈센이라는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36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 언론 통제가 엄청나고 저희도 시그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치면 뭐 카톡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시그널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 소통을 했는데 그게 유일하게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도청이라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목숨 떼놓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분이 그 골드만 어워드라는 환경운동 판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그 상인데 뭐 환경운동 뭐 노벨상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그 상을 뭐 받은 개인적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상을 받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준 상이라고 봐요. 환경운동 하는 분들, 인권운동 하는 분들, 아까 정신영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아침에도 사라지고 그래요. 예, 뭐 아무런 그거 없이.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랑 한국 정부랑 같이 하는 행사, 이 사업이잖아요. 돈이 오가고 이런 억대 돈이 오가고 하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초를 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원래도 뭐 얼마 전에도 사실 작년인가요? 그 숲도 보호하다가 모니터링 하다가 사실은 숲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금도 됐었고 그런 걸 개의치 않는 되게 용감한 분이세요. 어쨌든 이분이 꾸린 팀으로 현장 점검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확실하게 지금 보시는 이 맵이 또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이제 만든 맵인데 이 현장 답사한 곳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여기에 15군데를 표시했는데 더 많은데 더 이제 좀 사진으로 누가 봐도 육안으로 이제 확실하고 이런 것들을 더 뽑고 하다 보면 디자인적인 것도 요소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배치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14개의 커뮤니티 숲 중에 13군데 거의 99% 가봤고요. 이 현장을 커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조사를 한 순간에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는 저한테 계속 뭐가 옵니다. 예, 연락이 오는데 그 산림 파괴 현장을 흡족해서 보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활동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어쨌든 거의 45%, 예, 그건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육안으로 보다시피 파괴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잠정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웅랭 씨가 직접 가본 결국은 사실 이 지금 표지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코리아 레드 플러스 조인트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그 번역했다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뭐 크메르어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지만 여기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그쵸? 그 아까 지도 여기 보시면 초임스막이라고 하는 그 숲이라고 한 10번 아마 근처에 있을 거 알아요. 어쨌든 뭐 이런 표지판도 쓰러진 것도 사진이 몇 개 더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이게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숲이 엄청난 규모로 저렇게 계속해서 파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캐슈 플랜테이션인지 이건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플랜테이션, 산업 플랜테이션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 숲들이 주로 카사바, 캐슈 그리고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드론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이제 인도네시아처럼 돼가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이러면 수도 없이 많은 드론 사진들을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숲 한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아까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던 숲에서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숲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또 조금 더 내려와서 아까 드론 사진에서 내려와서 보면 당연히 이 모든 증거를 남깁니다. GPS 위성 그 위치 좌표들을 다 확인하고 해서 이게 실제로 어느 위치인지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카사바 보시면 이 카사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 소비를 안 하긴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 타피오카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많이 쓰고 그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 좀 수입이 된다고 해서 많이 보급이 된 그런 곡식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 채소죠, 그죠? 그래서 그 또 그거는 많은 잔여물은 동물 사료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캄보디아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6위 정도로 제가 마지막 그 통계를 받을 때는 카사바 수출 국가고요. 그래서 주로 베트남이랑 인접한 베트남과 타일랜드, 태국 쪽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국에 캄보디아는 자기 숲을 베서 거기다가 이런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카사바나 이런 거 재배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나?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 먹는 것도 아니고 외국, 타이,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또 중국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국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중국한테 뭐로 많이 가겠어요? 동물 사료로 가죠. 동물 거기서 워낙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 벤지 얼마 안 된 그런 숲들도 있었고 여기 이제 이거 붉은 온나무로 추정은 되는데 웅랭 활동가에 의하면 뭐 100년은 넘어 보이는 눈에 봐도 그렇죠. 100년 훌쩍 넘어 보이는 그런 나무들도 베고 그리고 이 목재도 굉장히 고급 나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실제로 고급 가구 같은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이 베트남 물론이고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나옵니다. 홍콩 세관에서도 얼마 전에 터졌고 실제로 이게 그 뉴스 같은 거에 나온 것만 해도 상당 부분이 불법 민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뭐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건 다 캄보디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재가 직접 그냥 그 자리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거는 사실 대규모도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렇다고 이걸 마냥 소규모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소규모라는 건 진짜로 그 근처 마요즘이 좀 필요해서 잠깐 장작팬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공을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합판이나 어떤 목재로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리에서 가공해서 코윤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말하는 그 트랙터를 끌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근처 원주민이나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웅랭 활동가의 팀이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폭로하면서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런 승려복 같은 거를 이렇게 나무로 감싸고 그다음에 이런 포스터 같은 거를 붙이는 행동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잖아요. 95% 이상이 불교인데 여기서 이런 불교랑 토착 뭐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정령 같은 뭐 산신령 같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여전히 존중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사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들 더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벌지는 않았는데 외부인들이 뭐 그게 다국적 회사일 수도 있고 저 외부인은 그냥 지역 사람들은 고용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피는 더러운 거는 더러운 일은 피는 손은 지역 주민이 묻히게 해놓고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공동체 자체를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너무 물질적이지 않은 그런 정신적인 가치도 있는 숲을 존중하고 숲을 보호하고 있던 공동체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해봤자 계속해서 어떤 살림 벌채가 이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굉장히 웅랭 씨랑 뭐 거의 매일 연락하다시피 해서 이 자료도 받고 확인을 해서 한겨레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이게 일면에 산림청이 홍보한 해외 탄소 감축 현장선은 거의 2만여 헥타르, 40% 정도가 파괴돼 있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지만 뭐 아니나 다를까 산림청은 캄보디아 대규모 불법 벌채 사실이 없다고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저희는 5년치 위성 데이터와 현장 사진과 현장 인터뷰 온갖 것들을 다 제출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없다. 그치? 이렇게 편한 거더라고요. 예, 그게 없음.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쪽이 오히려 사실 저쪽 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위성 데이터를 봤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산림청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위성 데이터를. 예. 그러면 있거든요, 대규모가. 그러니까 없겠죠. 증거는 없이 그냥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좀 얼토당토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윤순진 아까 탄중이 위원장도 이 기사를 얘기를 했더니 좀 확인이 필요하다. 뭐 무작정 이걸 하자는 건 아니다. 조금 더 그래도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사실은 이 정도쯤 되면 최소한 물론 이 산림 파괴 자체도 너무 문제가 많은 거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허술하고 엉망진창인 사업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은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청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기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물론 이것도 여기서 저희는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더 비판을 하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결국은 기억나시겠지만 산림청 그 탄소 중립 벌목 정책이라고 이제 유명해진 그래서 산림 파괴청이라고 지금 참여하고 계신 그 생명다양성 재단의 김사나 국장도 산림 파괴청이라고 되게 칼럼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훌륭한 용어인 것 같아요. 산림 파괴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전 국민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금 조금이라도 물론 이제 신용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워낙 해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레드 플러스 뭐 이름도 잘 못 들어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진짜 회의감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거의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탄소 시장이란 것 자체, 탄소 상쇄, 탄소 오프셋 마켓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것이구나라는 걸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감이 생겼어요. 이건 기후위기의 가짜 해법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뭐듯이 돈을 내면 인증을 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배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인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뭐죠? 중세 시대에 우리 면제부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냐면 죄는 사했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당에다 교회에다가 그냥 면제부를 하는 걸 돈으로 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강간도 있고 막 온갖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 놓고도 면제부를 사면 그냥 되는 것처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탄소 시장을 보고 면제부를 떠올리는 거는 뭐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탄소 시장이 이제 일찍 시작한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은 언론 시민들이 이건 그냥 면제부 판매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뭐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탄소는 옵셋이 상쇄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산림은 오히려 파괴되고 거꾸로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인증을 받고 돈은 어딘가로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이런 일들. 예. 이거는 다를 게 없다. 면제부랑 중세 시대. 우리도 지금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기후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역사상 면제부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마르틴 루터에. 그러면 우리도 진짜 기후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면 사실 이 탄소 시장의 허구, 면제부의 허구를 루터가 폭로했듯이 우리도 점점 더 이 탄소 시장의 허구를 폭로해야 어떤 개혁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드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좀 번역을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 뭐 레드를 전혀 다르게 이제 원형해 갖고 축출 토지 강탈 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파괴로 이윤 획득하기 이렇게 앞에 이니셜을 따갖고 레드 뭐 이렇게 아예 풍자를 하기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는 뭐냐면 산업 플랜테이션 GMO 나무 보호구역까지 플러스 여기서 근데 보호구역은 좋은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프로텍트 뭐냐면 원주민들을 완전히 축출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물 하나를 구하기 동물 구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큰 피해를 안 주는 원주민들은 그냥 축출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사냥을 허용해요. 외부에서 뭐 가령 백인들이 하는 걸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배타적인 보호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호국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왜곡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레드 예, 이렇게도 통하고 있고 많은 원주민들이 실제로 원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뭐 여기에는 이제 페루도 있고 에콰도르도 있고 뭐 다양한 곳들에서 이제 나오는데 왜냐면 주로 그런 나라들이 열대우림이나 우리 산림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곡되는 걸 현장에서 맛보기 때문에 이런 여기 뭐 밑에 시위는 더블린 아니 더반이었는데 거기서도 시위도 일어나고 근데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집단들이 해외에는 좀 있습니다. 레드 모니터 org 뭐 이런 것들 nored.com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데서는 굉장히 레드는 아예 그냥 없애야 된다. 이거는 완전 뭐 쉽게 말해서 쓰레기라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빌미만 제공해주는 그 자연도 파괴되고 원주민네 거기 특히 숲에 사는 또는 숲 근처에 사는 원주민 또는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상 자세히는 못 나가겠는데 나중에 지리의도 시간에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숲 자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숲과 얽힌 거기에 가장 1차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 인권의 침해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어쨌든 그 사람들 자체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어요. 딱 저희 이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거의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뭐 국내 이슈 쫓아내느라 너무 바쁘고 뭐 그건 이해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어쨌든 없기 때문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코트니 워크 박사라고 인류학자자 대만 국립정치대학 조교수신데 여기 캄보디아에서 16년, 19년인지 16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5년 이상 연구와 활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이 사정을 레드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논문도 쓰셨어요. 되게 객관적인. 그 당시만 해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알려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해도 처음부터 부정적인 게 아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도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한겨레 신문에 코트한 부분이 인용한 부분이 뭐냐면 이 되게 좋은 부분에서 읽어드리려고 원주민들 전 세계에서 숲을 지키는 원주민들은 돈 때문에 숲을 지킨 게 아니다. 레드 플러스 같은 시장 기반 대책은 정부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기 성과는 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숲을 지켜온 공동체의 전통 가치가 있다면 그거를 대체시킨다. 뭘로 대체시키냐면 돈을 줘야 지킨다.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지킨다는 사고로 서서히 대체시킨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한테는 그 가치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돈밖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보정 행동을 미래 세대한테 기대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 같고 더 얘기해 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11월에 글래스고에서 다가오는 이 당사국 총회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정해질 텐데 레드 플러스를 기후위기 대응책, 공식 대응책으로 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첨예한 어떤 토론의 그 이슈가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가짜 대책들 살림을 조성한답시고 인증서만 남발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